어느 날, 한 도예가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완벽한 도자기를 빚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손님이 들어오면서 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진동으로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예가는 한숨을 쉬며 조각들을 주워 담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조각들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모두 그 도자기와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받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 조각들을 어떻게 다시 맞춰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온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들이 남긴 말들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깊은 통찰이죠.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먼저 로마의 철학자 에피크테토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주인의 폭력으로 다리까지 절개되었죠. 그런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갖는 판단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내 판단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너는 정말 일을 못하는구나. 이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 말 자체가 여러분을 상처 주는 걸까요? 만약 그 동료가 평소에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최근에 집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요?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결국 그 말이 우리를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피크테토스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도 철학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남긴 메모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무례한 사람, 기만적인 사람, 질투하는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그런 이유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너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만 만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하루 종일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둔다면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와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대부분 그 사람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인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가
유독 여러분에게만 까다롭게 군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찰해보면 그 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사만의 방식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화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소리가 우리를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비개인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를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한 분노도 필요하고 자신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는 잠시의 광기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어겨서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때 화를 내며 따지는 것과 차분하게 다음번에는 미리 연락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이제 동양 철학자들의 지혜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선의를,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남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은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아주머니가 여러분에게 짜증을 낸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잠시 그분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며칠을 잠도 못 잤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남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의 가르침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붓다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도 결국 집착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기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잘 대해줘야 해. 내가 진심으로 대했으니까 저 사람도 진심으로 대해줘야 해.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친구로 생각해야 해. 이런 기대들이 상처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많은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기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는 하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노자는 이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상처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배신감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느끼는 그 깊은 실망감 말입니다. 이때 에피크테토스의 또 다른 가르침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행복을 맡기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내 행복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니까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나는 내 행동에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배신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내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거나 내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느끼는 소외감입니다. 이때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고 하면 결국 진짜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당하는 스트레스입니다. 누군가와 비교되면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 느끼는 위축감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장자의 가르침입니다. 각자의 본성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치고 새는 하늘을 잘 납니다. 물고기에게 하늘을 날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새에게 물속에서 살라고 하면 괴로워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강점과 특성이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남들과 비교당해서 상처받기보다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거절당하는 아픔입니다. 내가 제안한 것을 거절당하거나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할 때 느끼는 상처입니다. 이때는 세네카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거절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향한 것이다. 누군가 여러분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상황, 그들의 현실적 여건,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해받는 답답함입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의 그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때는 공자의 또 다른 가르침이 도움이 됩니다. 군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오해를 풀기 위해 말로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섯 번째는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할 때의 그 충격입니다. 이때는 노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공격에 공격으로 맞서면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대신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보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상대방의 악의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처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말들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나는 들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 상처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그건 너의 판단일 뿐이다라는 말은 지혜처럼 들리면서도 어쩐지 그래서 네가 아직 부족한 거야라는 자책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너무 예민한 걸까? 나는 아직 철학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일까?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철학은 마음을 깎아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아픈 마음을 천천히 껴안아 일으켜 세우는 지혜의 손길입니다. 철학자들 역시 완성된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흔들렸고 상처받았으며 그 안에서 삶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후회한 날이 많다. 누군가에게 화를 낼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나는 여전히 분노에 휘말리곤 한다. 그는 자신이 단단하지 못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을 스스로 기록하며 받아들였기에 지금도 그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철학을 배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파보고 나서야 철학을 찾는다. 이 말은 우리가 철학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견디려는 마음으로 만나는 존재임을 인정해 줍니다. 공자 역시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배웠으나 아직도 화내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 역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평생을 배웠고 스스로를 단련해 갔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합니다. 삶은 풀리지 않는 매듭 같고 어루만질수록 매끄러워진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뤄야만 비로소 마음이 풀린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철학자들의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흔들려도 괜찮다는 조용한 손길입니다. 그러니 철학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사람에게 진심인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민함이, 그 따뜻함이 철학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철학이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흔들림도 어쩌면 모자람이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이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곁에 두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천천히 이해해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 하루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상처받는 순간 잠시 멈추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에피크테토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공자의 가르침처럼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상처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넷째, 자신의 기대를 점검해 보세요. 붓다의 가르침처럼 지나친 집착이 상처의 원인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합리적인 기대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내 행복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내 기분이 좌우되지 않도록 내 안에서 평안을 찾는 방법을 개발하세요. 독서든 명상이든 운동이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섯째,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대부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됩니다. 당장은 아프더라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하면 그 상처조차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2500년 전에 남긴 이 지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민들을 우리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낸 해답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상처받지 않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지혜롭게 다루는 삶은 가능합니다. 그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도예가가 깨진 도자기 조각들로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상처들을 통해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일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다루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평안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